자, 말씀드렸듯이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종대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제 반갑다고 안녕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고발당하셨더라고요. 아니 뭐 한다 그래야 돼요? 뭐 아직까지 연락은 안 연락은 왔는데. 없는데 한 달한 뉴스가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이 정부에서 네 번째 고소당하는 건데 주로 제 상대는 국방장관 아니면 뭐 네.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면 전 센 놈하고만 싸워. 센 사람들하고. 센 놈하고만 싸우는데 이번에 그 변호인단이 자기들이 이제 고발한다는 거거든요. 변호인단이. 그래서 그러는데 왠지 조금 이전에 묵직하게 다가왔던 것보다는 좀 느낌이 예. 이 자식들 장난치네.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거 좀 가벼운 느낌이 들고. 예. 그 다음에 사실은 맨날 고발당할 때 혼자 고발당하니 외로웠다고. 그때는 예. 사실 혼자 짊어질 짐이니까. 아, 근데 이번엔 박지원 의원하고 같이 돼가지고. 맞아요. 어제 나오셔가지고 어. 입틀막이다 막 그러면서 뭐라고 가셨어요. 그래서 덜 외롭네. 그럼요. 아, 우리 동무가 있다. 아니,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고발 동기가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혼자보다는 예. 이게 좋다고. 그리고 박지원 의원한테도 내가 같이 고발당한 게 좋으실 거야. 아, 그렇네요. 아. 고발 동기 특집을 언제 한번 해야겠네. 진짜. 함께 예. 모셔가지고 말씀 들어보고 그래서 싶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군사 경찰 한 명이 옛날 헌병이 계엄이 그 해제되던 그 순간에 이제 합참 지통실에서 나오던 그 윤석열한테서 네. 술 냄새가 풍겼다. 이 얘기를 까버린 건데 이건 제보가 있어서 깐 건데. 네. 근데 내가 그때 윤석열이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지금 입증할 방법은 없지. 진술만 있으니까요. 그렇죠. 제보만. 그래서 뭐 처벌하려면 하라는 건데. 근데 뭐 군사 경찰이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걸 그럼 뭐 어떡하냐고. 이렇게 들었다. 이런 거예요. 제보를 받은 그대로 얘기를 한 근데 거죠.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이 있어.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헌재에서 예. 그 7차인가 8차 변론에서 왜 그 홍장원 예, 국정원 예. 1차장이 나왔는데 그때 윤석열이가 예. 자기가 전화를 하긴 했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딱 보니 술 먹은 것 같더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홍장원이 어떤 저녁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전화 받은 거. 술 먹었다. 내가 잘한다. 뭐 이런. 그러면서 나도 반주를 자주 하는 편이라 잘하는데 이제 헛소리가 줄줄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홍장원은 예. 넌 임마 그때 술 먹었잖아 임마. 네가 뭐 그때 임마 기억이 임마 어떻게 정확하고 임마. 굉장히 홍장원이 이 개념 어떤 그 기억 사실 이런 거 정리하는 게 분명한 양반이더만. 기록을 해놓고. 근데 임마 술 먹었고 나서 뭐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서 혹시 당신은 술 안 드셨을까?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꺼낸 거거든. 네. 그랬는데 남을 보고는 술 먹었다고 지랄들을 하면서 지가 술 먹었다는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또 완전히 그냥 팔딱팔딱 뛰는 거야. 이게. 바로 법적 조치. 아니 평소에 홍장원이 술을 더 많이 먹습니까? 윤석열이 술을 더 많이 먹습니까? 이건 뭐 따져볼 일입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니 또 그렇네요. 거기에다가 예.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윤석열의 금단 증상이 수시로 나오고 있다고 봐요. 이제 헌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헌재 왔다가 차를 돌렸다. 왔다가 졸다가 또 어떨 때는 한덕수가 나오니까 퇴정을 했다. 예, 5분 만에 나가버리고. 근데 굉장히 일관성 없는 행동이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거든요. 뭔가 혼란에 빠져 있다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금단 증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 윤석열 본인이 이제 그 분노의 5단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1단계는 분노, 2단계는 현실 부정, 3단계는 체념 이렇게 가는 건데 네. 2단계에서 3단계쯤 오신 행태 아니냐 이 얘기는. 예. 아니 당신이 자꾸 윤석열 당신이 자꾸 누구 술 처먹었다 뭐 그러면서 이건 음모다 그러는데 똑같이 되돌려줘 보자. 너는 술 안 먹었냐 이런 식으로. 아니 내가 홍장원이라면은 난 고발했을 것 같아요.
나를 술 먹고 마치 뭐 네. 미친 낙서나 한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근데 홍장원은 윤석열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말을 못하는 것 같아서 이거 우리가 대신 고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한번 던져본 거야. 슬쩍. 야, 아주 그냥 뭐 그냥 펑티드 파티드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허라 이거 잘 걸렸다. 앞으로 윤석열과 술에 관한 심층 연구를 그럼 해보자. 그래가지고 예. 저기 이래 보니까 어제 헌재 대리인단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선망 증상이 있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줄은 저는 예.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예. 제가 이제 2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네. 선망 증세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 아버지는 그 전에 돌아가시고 제가 다른 어른들 보면은 비슷한 걸 많이 본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어머니가 자꾸 여기 어디 어린 애가 앉아 있다는 거야. 근데 이야기를 한다고. 물 줄까? 몇 살이냐? 이러면 어머니 그 누가 앉아 있어? 그러면은 그 여자애 앉아 있잖아. 네. 빤히 쳐다보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 승에 우리 엄마를 저승에서 누가 와서 데리러 온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식의, 드는 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내 얘기를 들어야지 왜 거기 얘기를 들어 이러면은 저 뭐냐 자꾸 저 빤히 쳐다보고 부르잖아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저 네 먼 데서 우리 어머니를 누가 데리러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밤에 주무셔도 숨소리가 이상해 보면은 꼭 누구하고 말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뭐 제가 겪는 일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 모시는 사람들은 다 이런 얘기를 안다고. 네. 그걸 선망 증세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어제 그 재판장에서 그 단어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 이야기는 조지호 청장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이 이제 죽을 때 된 거 아니야? 어... 이렇게 묻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환자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딱 그렇게 찍어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난 그 저기 분별력 없는 그건 선의로 내가 얘기하는 거고 몰라서 저러겠구나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저기 실체를 알면은 네. 이렇게 잔인할 수가. 그러니까 이런 변호인 놈들이 술 먹었다는 한마디에 흥분해가지고 뭐 나를 고소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한번 보십시오. 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일을 그 이야기는 너 죽을 때 돼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야. 이걸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환자 본인이 너무나 잔인하네요 지금. 그런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참 보면서 이자들이 그나마 자기들 체면 살리겠다고 네. 또 이제 곧 저 헌법재판소 끝나고 복귀한다고 이러면서 요즘 어떤 허세를 부리고 이러면서 이제 뭐 고소고발을 협박 삼아 얘기하는데 마음껏 해보셔. 마음껏. 이미 내가 예. 한두 번도 아니고 네 번째. 이 정부에서 매년 집무실 이전 건으로 했죠. 예, 그다음에 최상병 건으로 고발당했죠. 그다음에 김용현 올 때 진짜 위험한 장관이다 하면서 몇 개 까가지고 또 고발당했죠. 예, 맞아요. 그때 내가 수십 번을 경고했어. 김용현 위험한 자라고. 저 무슨 일 벌릴 맞아요. 놈이다. 예, 그렇게 지적을 했죠. 그때는 뭐 대충 사람들이 그냥 뭐 설마 하면서 내 얘기 그냥 듣고 그러다가 이제 고발당해서 그건 돈까지 냈는데 그래 벌금까지 물었는데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됐어요.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제가 그때 그럴 때는 무언가를 받거나 네. 아니면은 무언가가 절박했기 때문에 했던 얘기지. 아니 난들 그렇게 하고 싶겠어? 그렇죠. 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피해자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건데 이번에 윤석열을 직접 건드려봤지. 왜냐? 지금 저기 안절부절하고 우왕좌왕하고 예. 이러면서 뭔 짓을 할지 몰라요. 무언 짓을 할지 몰라. 이게 지금 분노의 이제 4단계 타협을 해야 되는데 네.
주어진 현실과 타협을 그게 안 되거든. 전혀 이제 그럴 여지가 없어요. 왜 위험한 의미가 안 보여요. 위험한 건 그런 점입니다. 그게 어. 그런 정서가 변호인단 그 대리인들의 음. 그 저기 완전히 상식에서 어긋난 잔인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네. 이제 이 변호인단하고 한판 싸움을 벌려야 돼요. 지금까지 그자들의 어떤 예. 가해자로서의 그 예. 여러 행적들을 이제는 결산하고 되갚아줘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을 내가 금할 수가 없죠. 예. 네 번째 고발을 당한 김종대 교수님 아마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또 힘을 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매주 한번 상황 전개에 대해서는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 자 일단은 어제 증언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최후 변론 있고 그런데 이미 최후 진술. 10차, 11차, 25일까지 하는 10차, 11차 두 번은 네. 의미가 없는 변론이에요. 아하. 이미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들은 다 증인이 9차까지 끝났고 사실 제가 보기엔 8차에서 거의 마무리된 거예요. 마무리됐다. 이거는 그냥 윤석열 측에서 때를 써가지고 시간 연장하는 재판 지연 전략에 불과하다. 끝까지 이제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 그런 차원에서 헌재가 다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 성찰해야 될 지점이 좀 나오는데 이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 이러면서 방어권도 보장해주고 그 원하는 대로 시간 지연하면 어느 정도 수용해주고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밀로셰비치 효과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예. 우리가 인권 방어권 이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네.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 어느 대학의 총 여학생회가 왜 학생회는 보편적 학생 인권을 추구해야 되는데 여학생만의 선택적 인권을 추구하느냐? 네. 그 인권에 반한다고 학생 총투표로 총 여학생회를 없앤 사건이 있었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을 위한 조직이 있으면은 인권에 위배된다 이거예요. 또 어떤 당 대표가 왜 장애인들이 전체 이익을 해치냐고 그러면서 전장년을 상대로 공격에 들어가 가지고 TV 토론까지 한 일이 있어요. 자, 이런 건 뭐냐 하면은 절대 다수의 보편적 인권을 명분으로 해서 인권을 억압하는 거예요.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억압하는 거예요. 지금 이 헌법재판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방어권 뭐 이런 거 피의자 권리 보장 네.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그 인권은 가해자의 인권인 거고 그렇죠. 피해자의 인권은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충돌하는 논리인데 우리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도 들어봤고 또 피해자 권리라는 말도 들어봤고 했는데 네. 가해자 권리, 가해자 방어권이 온통 이 재판의 논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이 편향돼요. 이게 바로 밀로셰비치 효과다. 그래서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억압하는. 그래서 보편적 인권으로 개별적 인권을 억압하는. 이게 이제 다분히 공리주의 도구만거든요. 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하면서 보편적인 게 최대 가치고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건 무시하는 태도. 이게 공리주의의 폐단이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이제 맞서는 관점이 평등주의의 관점인데 아니 경제가 성장하면 뭐 하냐? 양극화돼서 서민들은 더 못 네. 사는데 왜 이런 것들이 골고루 혜택이 안 돌아가냐? 이게 평등주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무슨 소리야? 전체 토탈 성장이 높으면 그 자체가 행복이지. 이게 이제 성장주의 관점이고 보수의 관점이고. 그래서 이런 신념의 충돌은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거고 그런 경쟁은 많아도 돼요. 그런데 가해 피해 관계에서 이게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번에 가해자 관점이라는 게 인권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기존 제도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하게 강조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이 보기엔 이게 법과 민주주의라는 것도 이렇게 무력하구나. 이게 제도라는 게 이렇게 무력하구나. 이래 절망감에 빠져요. 그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그 순간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 쪽의 이른바 이제 극우 쪽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아오고 우리가 체제로서 누려왔던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네. 그 저쪽 입장에서는 아예 이제 체제 전복을 해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흔들고 갈라치기인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많은 나라가 내전과 폭동과 쿠데타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후퇴를 얘기한 지가 한 15년 정도 돼요. 15년 동안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가 주저앉기 시작했죠. 그때마다 나온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왜 폭동이나 내전의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냐면은 네. 기존의 이제 수구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거 기득권자들이 이제는 선거로 영영 옛날의 권력을 되찾아올 수 없겠구나. 네. 옛날에 어떤 그러한 어떤 그 국가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한 지배 체제 확립이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지위 하락의 느낌이 이제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때부터 이제 폭동을 지향하는 어. 분노 조절이 이제 안 되는 단계가 서서히 뒤따라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이라는 것도 이 말의 기원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게 발생했는가 보면은 예. 연달아 총선에서 3번을 졌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그러면서 선거 트라우마, 선거 포비아가 서서히 한쪽에서 생겼고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 그럴듯한 논리가 부정선거론입니다. 아니, 그럴듯하지 않던데요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아니, 맹신을 상황인데. 해버립니다. 종교처럼 돼버린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리고 그게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전염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선거에 의해서 다음에 권력 찾아오면 되지 뭐 이럴 정도의 여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부정선거론이 갖고 있는 네. 하나의 함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권을 내놓긴 싫다. 그럼 아니 이번엔 내놓고 다음번에 잘해서 한번 선거에서 정치 이기면 잘해서 되지. 선거에서. 그러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포비아. 야, 민주당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어? 이러면서 자꾸 음모론을 만들어내거든요. 예. 그러면 선거에 의해서 재집권 이런 부분들이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 부정선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요. 지금 이제 그 단계에 이제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의 탄핵 심판 결과 비롯해 가지고 또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정권의 탄생이 될 때 그때 과연 대한민국 어떻게 또 새로운 길로 안내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